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도 확인돼 수사 상황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에서 이번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87%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소유한 현역 의원은 15%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모친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7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멍이 빠지면 얘기하라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 정지 5일에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 제공 등을 통해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년 전 조 전 사령관의 도피로 중단됐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데 검찰이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이른바 계엄령 문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문건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고 군과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떠나니 돌아오지 않아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자진 귀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입국과 동시에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압송한 검찰은 이틀 연속으로 밤늦게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야 내라는 모죄를 적용할 수 있어서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윗선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직접 문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윗선 잡기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수차례 드나든 사실도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하는 방안 역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팀이 바뀐 뒤 50억 클럽 관련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강제 수사인데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고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해 진행된 첫 압수수색입니다.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뿐만 아니라 과거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무렵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특정 증권사는 배제하고 참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 수로 꼽기도 했던 양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했고 실제 사업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점을 검찰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화천대유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련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50억 클럽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규명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참고인들과 함께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돼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을 내고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된 것과 다른 결과로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석 국회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 141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로 지난 2021년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잇따라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찬성이 60표 가까이 더 나왔고 반대는 50표 넘게 차이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강조했고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은 만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정치 탄압인 만큼 하 의원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내가 반인 민주당이 이른바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행정사법부에 이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87%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철수 의원으로 1,34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입법부를 이끌고 있는 국회의장단은 모두 재산이 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억, 김영주 부의장이 3억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31억 원이 늘었는데 보유했던 땅 등을 팔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재산이 2억 9천만 원 늘었습니다.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집중 공격을 받았던 울산 땅은 2천만 원 올랐고 상가와 아파트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년 전보다 1억 1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체 재산이 5천만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해충돌 논란에 방산 주식 2억 3천만 원어치를 팔고 예금도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파트값 등이 오르면서 1억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3억 7천만 원이 늘어 17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총 재산은 1,3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주식이 크게 떨어져 693억 원이 줄었는데도 1등이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현역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전체 8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70% 가까이가 1억 원 넘게 재산이 증가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5%가 서울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5.5%인 46명이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데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대면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6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밤에는 전국 곳곳에서 났던 산불을 끄기 위한 야간 진화 활동이 계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화성 아파트에서 숨진 6살 아들과 의식을 잃은 40대 엄마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닿자 집을 다시 찾은 아이 아버지가 현장을 발견하고 119 신고 전화를 건 겁니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내용이 담긴 여성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그 애가 남자인데? 네, 많이 봤죠, 보기는. 같이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사이 좋았는데. 경찰은 여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조사하고 아이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바람을 타고 불티를 뿜어내는 불과 맞서는 진화대원들. 어제 낮 시작돼 새벽에도 이어진 충북 제천, 봉황산 산불을 끄기 위해 밤샘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큰 불길이 잡힌 이후 대피했던 주변 요양원 환자 등 20명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진화가 지금 주불이 완료됐습니다. 제 정권은. 예, 지금 잠못 들어갔습니다. 대피하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야산에서도 진화대원들이 새빨간 불길을 따라 물을 뿌리는데 여념없습니다. 산불 2단계까지 발령된 큰 불을 잡기 위해 낮에는 헬기 여러 대가 동원됐고 밤에는 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야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포천 산불을 끄려는 진화활동도 날을 넘겨가며 이어졌는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변 군부대 창고에 있던 탄약이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7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멍이 빠지면 얘기하라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 정지 5일에 그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군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A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야 돼지 먹지 마. 그러면 때리면서 너는 때려도 안 아프지? 곧이어 물리적인 폭행도 뒤따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A군의 팔과 배, 허벅지 등 몸 곳곳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맞아서 멍이 들자 멍이 빠지면 다시 얘기하라며 며칠 뒤에 또 때리길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때문에 멍 들어서 때리지 마. 야, 멍 빠지면 얘기해. 그랬대요. 그리고 그 얘기 있고 나서 한 3, 4일 있다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 같은 폭행은 A군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12월까지 7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이 장난 형식을 빌려 A군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거의 매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내린 처분은 출석 정지 3일에서 5일. A군 측이 요구한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업무가 지난 2020년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2명이고 언어폭력 외에도 신체폭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학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더 낮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A군은 언제라도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 있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저는 지금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전학 가게 해달라며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1월 강원도에서는 10대 청소년들 간의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행 정도가 심해 가해 학생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YTN이 이 사건을 다시 보도하는 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끔찍한 집단 폭행 후에 가해자들에게도 보복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우연히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 끝에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PC방에서 마주친 A군과 B군, A군이 B군 얼굴을 2차례 때립니다. 일행이 말리자 함께 밖으로 나가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B군을 걷어찹니다. A군이 계단에 넘어진 B군에게 달려들자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던 B군 친구들이 합세한 겁니다. 흥분한 B군과 일행은 A군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 A군은 코뼈와 이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군 동생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폭행 사건 하루 뒤 가해 청소년 가운데 2명이 계단 구석에 내몰렸습니다. 덩치 큰 학생에게 사정없이 얻어맞습니다. 얼굴을 맞고 쓰러진 학생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기도 합니다. 집단 폭행 가해자라는 이유로 지역 선배들에게 수시로 불려나가 보복 폭행을 당한 겁니다. 맞으면 합의해준다고 했었다고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문득 그 얘기한 게 기억이 났었어. 엄마 그쪽에서 합의해준대. 엄마 걱정하지 마.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집단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B군 등 3명은 최대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은 자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어깨가 부딪혀 싸움이 시작됐다거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인원을 나눠 계획적인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 저희 아이들 교도소에 가 있는 것 또한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죄 지은 거 벌 다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런 뒷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최소한의 발언은 좀 하고 싶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처벌로 남은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역시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됐고 끝난 줄 알았던 폭행은 다시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와 식량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하며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4가지 이상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비밀 계약의 중개인으로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을 지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무기 거래상이 지난해 말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거강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 흘러가는 식량과 원자재 등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that deny the DPRK and other inputs that Pyongyang can utilize to further develop its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미국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러시아에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북한 무기 거래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가 나온 점을 주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개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즉결 처형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됐고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종교 미신 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3,600톤급 장보고3 배치2 선도함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재작년 8월 군에 인도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보다 전투, 소나 체계 성능이 개선돼 표적 탐지와 처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 숫자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6개인 3,000톤급보다 많은 최대 10개로 알려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이용한 은밀 타격 능력이 강화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9일까지 미래형 자동차들을 선보입니다. 전기차를 자동 충전해주는 로봇과 고속도로 자율주행, 또 앞유리가 열리는 콘셉트카 등 최첨단 자동차 기술이 총출동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 로봇 ACR, 인공지능을 탑재해 초고속 충전기를 사람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연결해주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첫 대형 전동화 SUV 더 기아 EV9 실제 차량. EV9 GT9은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내비 등 차량의 각종 기능을 최신화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이다 장치인데요. 앞에 레이저를 쏴서 앞차와의 거리나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부분적이나마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아는 EV9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50%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가격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컨셉트카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앞유리가 위로 열려 낚시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접 주행 또는 자율주행, 업무 또는 휴식, 이 모든 상황에 맞게 차량이 변신하며 자동차와 패션 브랜드가 함께 디자인해 명품을 표방한 패딩을 입은 전시차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운전 중에 손을 쓸 필요 없이 안전하게 말로, 내비 등 차량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과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도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8세대로 접어든 소나타의 부분 변경 모델 소나타 D 엣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고 현대차는 소나타 단종과 관련해선 전동화의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는데요. 상반된 기상이변의 동시 출현을 두고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는 때이른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포함됐습니다. 6월 하순에 중부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달력상으로는 3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날은 마치 5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특히 주말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올봄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봄 기온이 짙어지며 도심 곳곳으로 벚꽃도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벚꽃까지 만발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봄꽃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꽃 구경 가시거나 산행 가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중서부와 영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내일까지도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7.7도, 대전은 5.2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23도, 대구 25도, 광주는 2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87%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대 현역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87.2%인 258명이 작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0% 가까이가 1억 원 넘게 재산이 늘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도 8명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4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안 의원을 포함해 총 자산이 500억 원이 넘는 국회의원은 모두 4명으로 국민의힘 박덕흠, 전봉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25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장관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행정부 집계에 포함됐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직 전 의원은 이번 집계에선 빠졌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들이 15%에 달했습니다.
본인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9억 6천만 원 올랐다고 신고했습니다. 역시 충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서울 서초동에 보유한 아파트가 3억 7천만 원 올랐고 윤핵관 맏형으로 꼽혔던 강원 강릉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2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대구 수성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 반포동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가 4억 올랐다고 신고했고 같은 당 경남 김해 민홍철 의원도 서울 역삼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의원 296명 가운데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46명으로 15%를 넘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가운데 50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는 모두 4명으로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1명이었습니다. 지난해 400억대 재산을 신고했던 민주당 박정 의원이 보유 주식과 빌딩 가격 상승으로 500억 이상 자산가 대열에 새로 합류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장 주식 가치가 270억 넘게 하락하며 이번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1위 땅 부자 의원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번에도 서울 잠실과 강원 홍천에 보유한 토지 가액이 1년 사이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500억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그제도 협의회를 열었던 당정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오늘 최종 요금 인상 폭과 취약층 지원 대책 등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질병과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오늘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의 강제 구인 여부가 관심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7개월 넘게 집단 임금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이나 명절 휴가비 지급 규모 등을 두고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급식을 간소화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고 돌봄 업무는 교직원이 대신 맡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성적 요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성충동 약물 치료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것에는 무리한 요구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오전 10시쯤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18 피해자와 유족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는 오전 11시 30분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최초 사망자 김경철 씨와 초등학교 4학년 희생자 전재수 군, 그리고 행방불명자 묘역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18 유족 등에게 사죄하고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시각 세계낸입니다. 미국 육군 소속 헬기 2대가 훈련 도중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장병 9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도로에 주립경찰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훈련 중이던 미 육군 소속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한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중입니다. Kentucky State Police Post 1 received a report shortly before 10 p.m. on March 29th of an aircraft incident here in Trigg County. Troopers responded to the area and came across the wreckage of 2 military Blackhawks. 사고 현장은 켄터키주 포트 캠펠 기지 인근 주민에 따르면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굉음을 일으키며 충돌한 후 지상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병사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At approximately 10 p.m. last night, 2 of our Black Hawk helicopters were involved in a crash during a planned training flight in Cadiz, Kentucky,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ll 9 service members aboard the aircraft. 헬기 충돌 사고는 외진 야산에서 발생해 민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야간 편대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This was a training progression, and specifically they were flying a multi-ship formation, 2 ships under night vision goggles at night.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사고 다음 날 트위터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장병과 유족들을 위해 포트 캠펠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를 개조해 만든 HH-60 헬기는 주로 병력 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라크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이 헬기가 건물 사이에 있는 강철 케이블을 들이받고 추락해 군인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느슨해진 중소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디 옐런 장관은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건 아닌지 규제의 균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진행 중인 조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과하지만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금융위기로 치러야 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은 장관급 관리와 만나 총력을 다해 전쟁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타이완 자유시보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어제 중국의 타이완 문제 최고위 당국자 숭타오 공산당 중앙 타이완 판공실 주임과 만나 양안은 반드시 교류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숭타오 주임은 마 전 총통에게 타이완 독립과 외세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가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더인 TSMC 화장은 30일 타이완 반도체 산업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을 겨냥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구금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 탄압도 규탄한다며 미국인들은 러시아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경고를 준수하고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은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페르 대변인은 국무부가 러시아 정부와 기자 구금 문제에 대해 직접 접촉 중이며 여기엔 기자에 대한 영사 접촉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최근 YTN은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공사업자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이 보도 후에 추가로 접수된 범행들을 모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에 피해자들이 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검찰 수사 중에도 인테리어 업자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는 YTN 보도 뒤 경찰에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이를 모른 채 지난달 피의자 이모 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1,480만 원을 떼었다는 신고가 더해졌습니다. 20일 이상 지연되면서 저희가 이제 영업방해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업체에 찾아가지고 의뢰를 맡겼을 때 1,0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에. 범행 수법은 더 대담해져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충남 보령의 한 공사업체는 며칠 전 이 씨 부탁을 받고 욕실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 자재도 다 제 돈으로 다 샀거든요. 그리고 부자재, 그리고 기구까지 제 돈으로 다 사서 진행을 한 이 돈이 160만 원이래거든요. 앞서 신고된 피해 규모는 40명에 4억여 원. YTN 보도 이후 20일 동안에만 경찰서 한 곳에 피해 신고 6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충청권뿐 아니라 수도권과 호남 등지로 피해 신고가 확대되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씨를 구속해야 한다며 최근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 조사에 꾸준히 출석하는 건 맞지만 범행이 계속되는데도 영장이 다시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이어갔는데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지속해왔지 않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은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재범을 방조 내지 허가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이 씨 말만 듣고 피해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말하는 거는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도망칠 우려가 없다고 하겠죠. 준다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경찰은 충남 공주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공주경찰서로 직접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5시간 넘게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테라루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된 범죄 혐의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신현성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불발됐습니다.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도 압수수색하며 혐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티몬 대표에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해달라고 청탁하고 루나코인을 회사 돈으로 사서 대가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 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더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신 전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테라 루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 전 대표를 발판 삼아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필요성까지 내세우려 했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YTN 윤성은입니다.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합니다. KT는 오늘 오전 41기 주주총회를 열고 강충구 고려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 등 사회이사 후보 3인에 대한 재선임 안건 등을 논의합니다. 이 가운데 표현명 사회이사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불결 가능성이 나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새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향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링컨이 후위 공격 12개를 포함해 28점으로 활약했고 정지석이 16점을 보탰습니다. 대한항공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두 팀의 2차전은 내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승부 조작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겠다던 대한축구협회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28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100명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팀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가 사면을 강행하면 A매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2023 시즌 프로야구가 내일 문학을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해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김광현이 등판하는 SSG와 안우진의 키움을 제외한 8개 구단은 모두 개막전 선발 투수로 외국인 선수를 예고했습니다. 절대 약팀이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감독들은 가을 야구에 합류할 강팀으로 투타가 안정된 LG와 KT를 꼽았습니다. WBC 1라운드 탈락의 참사 속에 선수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와 단장의 뒷돈 요구 파문까지 겹친 국내 야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지며 오늘은 마치 5월 중순만큼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구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으로는 벚꽃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벚꽃도 만발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봄꽃 나들이 즐기기 좋겠지만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꽃나들이 가실 때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또한 오늘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7.7도, 대전 5.2도, 그리고 대구는 8.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와 그리고 창원은 2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